이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에서 5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7.6도입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최정 구단이 여성 프로기사 최초로 메이저 세계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바둑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선 최정 구단을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월요일 코너죠.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그리고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책 이야기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이 결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 통제 논란인데요.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은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촬영한 2분 남짓한 화면만 제공받았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해외 순방 전부터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취재 제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회담이 전속 취재로 진행된 것은 양국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오히려 일부 언론들이 정상 외교 프로토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령 취재 제한이 양국 간 협의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대응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취재진에게 서면 보도 자료만 제공했을 뿐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직접 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해외 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것 정말 괜찮은 걸까요?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개인의 일정이 아닌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본격적인 경제 외교에 돌입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주최 B20 서밋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지금 이제 문제 글로벌 복합 위기 이 극복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체제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했는데요. 지금 B20이라는 거는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에 속하는 회원국들의 경제단체 또 기업들이 참여하는 회의체입니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을 했는데 이 경제계의 시각에서 필요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채택하고 그리고 그걸 G20 정상회의에 전달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단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허창수 정경련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 회장 뭐 등등이 참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주요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 외교 행보에 주력을 했다. 오늘의 일정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셈이죠. 앞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과 의미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그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했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좀 관심을 많이 모은 대목이 북한의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라는 대목에 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소미아 정상화 수순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비해서도 한일 군사협력의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한편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소미아 복원을 넘어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의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한국이 먼저 탐지를 하면 미국이 요격을 하고 이것을 일본이 지원하는 이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이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성명에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대목이 상당히 이제 부각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라는 대목이 있는가 하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라는 대목도 있어서 이 러시아, 중국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동 대응한다라는 점이 분명히 이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국 간의 경제 안보 대화체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3국 정상이 합의를 했는데요.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일종의 경제 분야에서의 대중국 전선에서 공동 행보를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설명하셨지만 그동안에 지소미아의 경우에는 한미 간에는 그 정보 교류가 되는 거니까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일본하고 정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개 사이가 이게 끊어진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걸 실시간 공유하려면은 지소미아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쿼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쿼드에 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공개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중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도 지금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남이 예정돼 있잖아요. 요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예정이 됐다기보다는 대통령실은 이제 지금 대통령 출국 전에는 이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방식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좀 열려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 만남 성사 여부나 형식은 안개 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가 대통령실의 입장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G20 정상회의에 정상들이 다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양 정상이 만나긴 하겠죠. 하지만 이게 정식 회담에 준하는 그런 만남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예를 들면 약식 회담 또는 회의장에서의 환담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만남이 성사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이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중국 배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좀 만나니까 거기에 대한 회담 성과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순방 떠나기 전부터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에서 탑승 배제했다 이래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정상회담 현장에도 기자들이 모두 발언할 때라도 최소한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이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통상 각국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풀 기자 취재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회의 내용은 비공개한다고 해도 나와서 이제 각 정상들이 언론에 이제 질문에 답을 한다든지 또는 같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하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전속 취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혀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전속 취재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공개 회담의 어떤 전체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1차적으로 편집한 발언 그리고 영상 사진 등만 언론에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예.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은 이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보도 자료만 줬고 이것에 대한 언론 질의응답은 생략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순방 일정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두 회담 일정이 사실상 언론에 비공개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이제 왜 따라갔느냐 기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앉아서 보도 자료 받아서 그냥 기사를 쓰는 거랑 여기서 이 대통령실이 제공한 자료 받아서 쓰는 거랑 뭐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출국 전부터 MBC를 이제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한 조치와 엮여서 네.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이 비속어 논란처럼 돌발적인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논란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해석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논란이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실수를 막기 위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못하게 한다. 그거는 사실 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앞서 이제 취재 관행으로만 얘기하면 풀취재단이라는 게 기자단 내에서 대표적으로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취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발언할 땐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도 하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전환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전속 취재라는 거는 취재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사실상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다 촬영해가지고 편집해서 기자들한테 넘겨주기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재라고 보기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대통령실이 쓴 용어입니다. 그게 전속 취재라는 용어를. 굉장히 생소한 용어기도 하고. 풀기자 취재를 왜 굳이 거부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해석이 여러모로 나오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비속어 논란이 풀기자단에 속한 카메라가 찍은 영상에서 비롯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또 MBC 기자들이 이제 취재 배제된 이제 기자들의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또 과거에 이제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논의도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상만 제공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풀기자단 취재를 하더라도 네. 영상만 이 본 행사에 말고 이제 좀 부대적인 것은 별개에 속하는 것들은 음성을 빼고 취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냐라고 해서 이게 또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기자단 취재에 대해서조차도 상당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대응해 왔다 대통령실이 이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할 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으면 성과가 오히려 빛나지 않았을까 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네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MBC 취재진 배제와 관련해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 예결산 특위 비경제부처의 이제 예산 심사 일정이었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막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을 하지 말고 같이 좋게 생각하자.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발언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항의가 막 쏟아지니까 결국 이진복 수석이 거칠게 들었다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심하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어떤 사투리다. 비속어나 막말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항의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주장을 해서 이것도 좀 논란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단체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요? 전국 언론노조 그리고 한국기자협회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은혜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취재 제한은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는 사적 공간이 아니고 전용기 탑승은 대통령이 취재진에게 베푸는 시혜도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현지 시간 12일에 이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소년 로타의 집을 방문한 일정이 일단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이후에 이제 공개가 돼서 이게 여러모로 논란인데요. 김건희 여사는 11일에 한국인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한 현지 의료기관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 이제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동들을 만나는 일정을 수행하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이 로타의 소식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12일 날 그 집을 방문을 했고 현지 시간 13일에 다시 헤브론 의료원을 찾아서 이 소년에 대한 치료 지원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추가로 브리핑을 해서 이 로타의 사연이 알려진 뒤에 국내에 후원 문의가 쇄도를 해서 김건희 여사 등은 마침내 생명의 길이 열렸다며 안도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일정은 원래 캄보디아 정부가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 일정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독자적으로 이제 진행한 이런 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일정을 연이틀 참석을 안 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외교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은 결례이다.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홍보수단으로 삼은 것도 신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제될 게 없는 뭐 훌륭한 일이다라고 반응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 등은 이 과거 이제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등을 언급을 하면서 네. 김정숙 여사가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 여사가 하면 참사라는 정선 건참도 아니고 이런 억지 생태가 어딨느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기자들이 동행 취재하지는 않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공개 일정을 수행하고 대통령실이 사진과 보도자료를 추후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 정상회담도 중요하긴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회담을 가진 것 이것도 사실 전 세계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뭐 메인 이벤트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반 정도에 이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모두 발언에서 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양 정상은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상호 협력과 관계 개선을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이 차이점을 해소를 해가면서 경제기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긴급한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기후변화에서부터 식량 불안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핵심 역할을 해야 된다. 전 세계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직면한 어떤 이런 상황은 양국 그리고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고 양국 관계를 위해서 올바른 발전 방향을 찾아야 된다.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서 모두 발언에서만큼은 화기애애한 그러한 분위기가 성립이 됐습니다. 실제로 회의에서 그랬을까는 뭐 곧 확인이 되겠죠. 네. 뭐 지금 계속 속보로 막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일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오늘도 뭐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합의에 이르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박홍근 두 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단 회동을 열었는데요. 한 50여 분 정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논의를 했는데 합의는 불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는 국정조사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강제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반면 경찰서를 지켜보자고 판단하자고 하고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만 하자고 하는 거는 어떤 핑계를 대든지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얘기다. 국정조사는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 검증과 증인신문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이 증언 자료가 향후 특검의 실제 수사 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라고 또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뭐 지금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 모임 했었다고 하죠. 근데 국정조사 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하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선 의원 대다수가 모인 대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것은 수용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모임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언론에다가 아니다. 나는 국정조사에 찬성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래서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어디까지 협상이 될지 24일 본회의에서 뭐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또 사과를 했다고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법무상이 이상한 얘기를 해서 경질이 됐는데 오늘도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 논란으로 예.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일단 지난 10일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라면서도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크게 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서 기사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안부 문자라고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는데 그랬더라도 신중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는 거였는데요. 기자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냥 네. 안부 문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상당한 의문을 또 낳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인터뷰 기사로 실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고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이 사과를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계속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런가 하면 한 인터넷 언론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서 좀 파문을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의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면서도 이름 공개가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희생자 유족들이 동의한 바 없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정미 정의당 대표 참담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수석 대변인 통해서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치 않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유가족들하고 지도부가 만났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도 동의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네. 여러모로 이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도 어떤 참사 희생자든 유족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보도 윤리이자 고인에 대한 예의다라면서 이런 보도는 보도 윤리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네. 민변도 명단 공개 철회를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질의가 나온 거에 답을 했는데 피해자 의사 그리고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공개한 매체가 친야 매체라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게 민들레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같이 공개한 게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 탐사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은 이런 단체가 총대를 매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은 개탄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발언으로도 해석되는 발언을 얘기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뭐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얘기를 같이 하는 것이 좀 온당한가는 좀 의문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한동훈 장관과 정권에 대한 뭐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저는 네. 그 의혹에 대해서는 뭐 별 근거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되지만 네. 그렇다라도 참사에 대해서는 이 참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을 텐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맥락을 더한 답변이 아닐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언론인들을 기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영수 전 특검은 이 차량 사용료를 제3자를 통해서 김모 씨에게 줬고 그리고 자신의 업무가 이러한 이제 청탁금지법에 이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적 처벌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박영수 전 특검이 이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실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네. 검찰이 사실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을 해서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비슷한 혐의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의 언론인들도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렌터카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또 마찬가지로 받았던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네. 이 수사 개시 전에 렌트비 처리 등을 이 지시를 했고 실제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세계 바둑사의 새 역사가 또 써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정 구단이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여성 기사가 메이저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자 프로기사 세계 랭킹 1위의 최정 구단 연결해서 이번 대회 어떻게 치렀는지 또 바둑 인생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준우승하신 소감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결승이 막 끝났을 때는 조금 아쉽긴 했는데요. 네. 좀 더 치열하게 3구까지 가서 좀 더 재밌는 승부를 보여드렸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싶긴 했지만 일단 삼성화재 결승에 올라가서 그 무대에서 제가 직접 바둑을 두고 그걸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성 프로바둑 기사는 바둑을 잘 두고 여성 프로바둑 기사는 세계대회 결승만 진출해도 지금 화제가 되는 거, 이 약간 좀 잘못된 통념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실 지금까지 바둑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성적이 좋았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그런 통념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예. 그 통념이 깨지려면 남녀가 비슷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통념을 깨신 거잖아요. 세계 메이저 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가셨으니까 여성 프로바둑 기사로서. 네, 아직 깼다고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예. 지금 깨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엔 통념이 깨졌다고 말하려면은 이제 여자 기사가 우승해도 이렇게 화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시대가 네. 되어야 통념이 깨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그래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네,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결승 2국 때 살짝 미소를 짓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화제가 네. 됐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사실 결승 1국을 둘 때는 조금 욕심이 조금 있었는데 예. 2국을 둘 때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편해진 상태로 왔고요. 예. 두기 전에도 그렇고 그 당시 두고 있을 때도 이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대에서 직접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좀 미소가 지어졌던 것 같아요. 결승전 끝나고 신진서 구단 자리로 이동해서 복귀를 하시던데요. 좀 아쉬운 네. 부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졌기 때문에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조금 너무 치열하게 두려다가 전체를 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국이 혹시 있으세요? 신진서 구단과 뒀던 결승 2국이 아무래도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예. 아쉽기도 하고 좀 잘 뒀다면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바둑 기억이 많이 남고 또 그 바둑을 제외하면 8강전에서 그 중국의 양빙신 선수가 뒀었는데요. 네. 그때 8강이 한국은 7명, 중국은 1명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예. 제가 그 중국 양빙신 선수에게 이기면서 한국 우승 확정되고 제 스스로도 굉장히 좀 좋은 내용으로 이겼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자신감이 됐기 때문에 그 바둑도
것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거 다 결승전까지 오르신 분한테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좀 신뢰가 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 어디까 진짜 결승전까지 올라갈 거란 생각하셨어요? 사실 뭐 올라가고 싶긴 했죠 항상. 삼성화재배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꿈이었기 때문에 네. 항상 우승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어려운 대회니까 아마 올라가고 싶어도 4강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대회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서 중국 선수도 사실 뭐 전 세계 랭킹의 상위에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네. 더 남다르게 기쁨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근데 최전 9단하면 스승님 때문에 그런가요? 전투 바둑으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아, 네네. 이 전투 바둑은 어떤 겁니까? 일단 저는 바둑 자체가 전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원거리 공격에 능한 선수가 있고 근접전에 능한 선수가 있는데 네. 저는 좀 근접전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좀 돌이 잘 부딪히고 뭐 싸우고 돌이 잡히고 뭐 이런 바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바둑을 보통 전투 바둑이라고 많이 합니다. 제가 스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스승님이 유창순 구단이시죠? 예, 이창혁 구단입니다. 이창익 구단. 예, 유창익 네. 구단. 전투 바둑을 스승님한테 배운 거죠? 일단 어렸을 때부터 기질 자체가 좀 그런 성향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창혁 사범님께 배우면 좀 더 저의 장점을 끌어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창혁 사범님 문화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여자 바둑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독보적 위치에 올라가 계시는데요. 여자 랭킹 1위를 지킨 게 벌써 108개월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지치거나 부담이 될 때도 있지 않으세요? 뭐 세계대회에 나가거나 하면 확실히 조금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한데요. 예. 사실 그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네, 오래오래 부담을 느끼고 싶습니다. 근데 경기나 뭐 연습할 때도 하루 종일 바둑 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예. 하루 종일 바둑 두고 나면 사실 저희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일할 때도 그렇지만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럴 네. 때는 어떤 걸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바둑이 좀 정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을 거칠게 움직이는 게 저는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릴 때는 축구도 많이 했었고 뭐 농구 동호회도 사실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계속 하다가 요새는 사실 그런 단체 스포츠를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뭐 혼자 노래방을 간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있습니다. 저 기사 보다 보니까요. 방탄소년단 팬이라고. 아, 네. 노래방 가서 연일 노래방 가서 저녁 때마다 가신 적도 있다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시는가 봐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좀 평소에 이렇게 바둑을 두다 보니까 이게 말을 많이 못 하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죠. 움직임도 예. 적으니까 네,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다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9단이면 거의 입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바둑을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바둑을 혹시 시작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7살 때 배웠는데 아빠가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집 근처에 학원을 이제 보내셨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예. 제대로 배우게 됐어요. 좀 하기 싫은 때는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 저는 재미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배운 지 한 달 됐는데 재미없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랬는데 예. 아빠가 그래도 6개월은 배워봐야 하지 않겠니라고 하셔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재미가 붙어가지고 저도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계속 하게 됐어요.
지금 프로 데뷔를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프로 데뷔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한창 이제 사춘기이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고 싶은 나이기도 한데 지금 네. 친구들하고는 좀 전혀 다른 삶을 또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혹시 후회는 없으세요? 뭐 사실 어떤 길을 가든지 가보지 못한 길은 좀 궁금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바둑을 같이 하는 또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놀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었고, 저는 또 오히려 일찍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랑은 조금 다른 뭐랄까요, 구단 이 정도면은 바둑계에서 네. 전혀 다른 사고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 또래 친구들 보면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냥 바둑을 오래 했다 보니까 바둑을 조금 잘 늘 뿐이지, 제 또래 다른 학교 다녔던 친구들과 뭐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하고 계속 만나시고요? 학교 친구들과요? 예. 가끔 이제 보기도 하긴 했는데, 예. 이제 뭐 시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자주 보지는 못하고요. 가끔 이렇게 안부를 묻거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비가 끝나고도 계속 바쁘게 대국 치르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네. 앞으로 목표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세계대회 우승, 남녀 통합 세계대회 우승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삼성화재비 준우승이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큰 자신감과 또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걸 딛고 제 오랜 목표인 우승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최정 9단에게 바둑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런 질문을 이제 받을 때마다 예. 맨날 다르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의 저한테 바둑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전투 게임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뭐 게임을 그렇게 막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바둑만큼 질리지 않고 재밌었던 게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해본 게임 중에서는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바둑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역시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최종 9단을 롤모델로 삼을 후배 여자 기사들에게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사실 다들 뭐 열심히 하기도 하고 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냥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고 많이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패배와 아픔을 겪을 텐데 네. 그런 거를 좀 잘 이겨내고 좀 성장하려면은 스스로에게 항상 격려해주고 좀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라고 항상 기억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항상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바둑사 다시 쓰신 거 다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진짜 세계 대회 남녀 통합 우승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전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둑 기사 최정 9단이었습니다.
모두가 후회 없는 인생을 꿈꾸지만 그건 정말 꿈에 지나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주제가 굉장히 독특해요. 네. 후회라고요? 네. 예, 간혹 이런 분 많이 보잖아요. 내 사전에 후회는 없다. 예, 그렇죠. 그런 얘기 예, 많이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고요. 그건 말하기 쉽지 않은데요. 예, 그리고 문신하시는 분 중에 예. 나중에 문신한 거 후회해가지고 이렇게 지우시는 것 중에 그 문신 문구가 후회하지 말자란 문구가 제일 많대요. 아, 그래요? 영어로 no regret 이런 것들 지우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 이런 분들일수록 과거 선택의 잔상이 좀 많이 남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후회하기 원래 쉬운 스타일이니까 일부러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보시면 굳이 그렇게 후회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후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죠.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입니다. 책의 쪽인 뭐 미래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뭐 미래학과 관련되는 책을 많이 낸 것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네, 원래 다니엘 핑크는 뭐 새로운 미래가 온다나 프리에이전트 시대처럼 예. 미래와 그에 따른 비즈니스 또 사회상에 대한 그런 책들을 주로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즈니스나 기술, 인문 등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후회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이분이 이제 2019년에 첫째 딸의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앉아 있는데요. 예. 너무 장황하고 지루하더라는 거죠. 원래 졸업식은 조금 그래요. 네, 졸업식에 앉아 있는데, 근데 뭐 지루는 한데 자기가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생각을 하니까 네.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나면서 대학교 때 이걸 좀 열심히 했었으면 이라든가 그때 이거를 한 건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막 후회가 밀려오더라는 거죠. 예. 대학교 때 그 기억이. 그래서 그냥 일상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다라고 그걸 나눴대요. 근데 보통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네. 후회라는 게. 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친구들이요. 너도 나도 사실은 나도 이런 걸 후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놓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후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혹시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은 다 후회되는 거 이거 후회되고 저거 후회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네. 나 후회되는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만 가능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학자가 후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혼자 심리학자가 돼가지고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럼 뭔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후회에 대해서 쓴다 그러니까 뭐 에세이 책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요? 네,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아주 객관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어차피 후회라는 감정에 대한 것이니까요. 다만 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105개국에서 16,0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합쳤어요. 그 정도면 사실 후회에 대해서 좀 깊게 조사를 한 거니까 네네. 통계를 내기엔 충분한 수치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좀 흥미로운 사례는 심층 인터뷰를 더해가지고요. 예. 객관적인 어떤 설문조사 자료 결과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물종의 이제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네. 사람들 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좀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큼은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빅데이터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샘플은 좀 작은 것 같고. 그래도 뭐 후회에 대한 어떤 데이터 치고는 굉장히 좀 그냥 예스와 노가 아니라 일반 그 얘기를 한 설문조사로서는 굉장히 큰 데이터를 그렇죠. 갖고 하긴 한 건 맞죠. 네. 근데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그냥 후회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다들 후회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 너무나 다양할 줄 알았더니요. 따져 보니까 크게 4가지 종류로 압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은 굉장히 다른데 네. 그걸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네 그렇죠. 가지더라고요. 분류를 한 건데요. 예. 가장 많은 그러니까 그 4가지가 기반성 후회, 대담성 후회, 도덕성 후회, 관계성 후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반성 후회라는 건 그 일을 했었더라면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때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로 취업을 했었더라면 그때 고백을 그때 한번 해보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면 어쨌든 이제 과거 상황에 대해서 안 한 일에 대한 후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한 후회가 가장 깊더라는 거죠. 그때 했더라면. 네, 그때 이걸 했더라면 네. 이런 거.
저도 많이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대담성 후회는 반대입니다. 아 그때 그거를 안 했었던 걸 후회하는 거예요. 좀 더 대담하게, 아, 예. 조금 더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그때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 뭐 젊었을 때 여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한창 뭐 주식 막 그렇게 네. 막 주가 올라갈 때 네. 그때 예금 들지 말고 네.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도덕성 후회는요. 아 그때 옳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뭐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혔던거나 아니면은 좀 그 남을 속였던 것 이런 네네. 것에 대한 후회가 이제 계속 남는 게 도덕성 후회고요. 네. 관계성 후회는 아 내가 손을 내밀었더라면. 근데 사실 이거는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후회가 주를 이루는데요. 그 아버지한테 뭐 사랑한다고 한번 말을 했더라면 뭐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네. 조금만 노력했으면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생긴 결과에 대한 후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화 시켜가지고 네. 당신의 후회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쵸, 이렇게 네. 뭔가 크게 딱 이렇게 유목화해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네. 후회도 굉장히 방대하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요. 사실 저도 이 처음 책 제목이랑 내용을 앞에 좀 보면 깜짝 놀란 게 굉장히 뻔한 이야기잖아요. 예. 이런 뻔한 이야기를 책 한 권 분량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때 후회로 책을 썼더라면 네, 그렇죠, 후회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후회하는 것이 사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필요한 일이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그 말에 조금 살을 붙여서 설문조사와 통계 등을 덧붙여가지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객관적 지표라는 게 은근한 위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자신이 했던 일 또는 안 했던 일 때문에 또 친구 관계 때문에 좀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런 비슷한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동질감을 주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그런 후회를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그러면 네. 후회를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 그래서 크게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예. 처음에는 뭐 후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후회 그 4단계, 예. 그러니까 4가지 종류를 얘기하고요. 3부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후회를 어떻게 삶의 연료로 재가공할 것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후회를 다루는 기술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 후회 최적화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아직도 자신을 괴롭히는 후회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서 직접 보시면서 3부의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와, 이 구절 진짜 최고다 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중국 속담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 책에서 나왔던 이런 말이거든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이라도 해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최선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가 후회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년 전에 안 해서, 그러니까 20년 전 했던 게 가장 좋았는데 그때 안 해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거를 후회라는 것들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해라 그런 거거든요. 후회는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죠. 네. 어제도 후회하고 오늘도 후회하고 내일도 후회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후회만 하지 말고 네. 후회하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라.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후회의 선행적 선취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게 외국어 연습을 시키는 교재들을 보면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게 있어요. 드릴이라고 하는데 예. 괄호 안에 넣고 걷다가 뭐 to 동사 계속 넣고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이 중국 속담에 이 드릴을 한번 넣어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괄호의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시면요. 네. 운동을 시작하기에, 영어를 공부하기에, 뭐 독서 습관을 들이기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이런 것들을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는 뭐 주식을 사기에 이런 거. 네. 요즘은 좀 안 산 게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의 다양한 삶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그래 어차피 다 후회하지만 그 후회를 발판으로 오늘 이 시간을 조금 더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도 그러면 넣을 게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번 여러 가지를 넣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미래를 잘 살아내기 위한 일종의 지혜를 배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후회 역시 이런 비슷한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 반복되지 않는 거. 예. 나쁜 역사는 좋은 역사는 또 하는 건데 개인의 역사라는 건 두 번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런 후회를 가져와 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교훈을 삼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는 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찰스 디킨스의 예. 크리스마스 캐럴. 네. 여기 보면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전날에 그러니까 유령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대로 살면 어떻게 살게 될지를 보여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후회를 선취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루지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에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앞으로 미래를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후회 없이 사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5년이나 10년 있다가 후회하는 거 없습니까? 하면 그때 한 5년 전에 그 순간이 후회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시안 작가가 그때 책 성명할 때 잘 들을 거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후회라는 것이요. 얼핏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발전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적절한 후회는요. 자신의 미래를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권하시는 분들은요. 지나간 날의 선택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때 많죠. 이걸 했더라면. 근데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세요. 그래서 이 후회라는 건 그런 고통이 아니거든요. 후회라는 건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나이가 60이고 근데 성장통이라니 하시는데요. 성장통이라는 게 뭐 인간은 어제 오늘 내일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내일 하루라도 더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내일을 하루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 후회에 대한 얘기들을 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하는 인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네. 계속 뭔가를 의심하고 네. 내가 뭔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건데 네. 그거는 조금 자기를 괴롭히는 쪽에 좀 가깝다 그러면 네. 후회하는 인간은 오히려 자기의 용기를 북돋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요. 후회하고 그럼- 반성하는 인간이 앞으로 좀 더 전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도 되게 용기 있는 일이니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가로에 한번 저도 좀 넣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충북과 호남 지방 가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울릉도 독도는 산발적으로 비가 약하게 내렸다 그쳤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 울릉도 독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새벽까지 파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은 당분간 놀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 1mm 안팎의 비가 조금 온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대구 5도, 광주 6도가 예상되고 아침까지 내륙지방에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춘천 12도, 서울, 인천 14도, 대전, 세종 15도, 광주, 대구, 울산 16도, 부산, 제주는 17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6.6도, 습도 6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일입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터미널의 개봉 소식과 함께 갑자기 한 이란인 남성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메헤란 카리미 나셀이라는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 무국적 상태로 오도 가도 못한 채 18년 동안 살아온 나셀이의 기구한 인생을 톰 행크스가 연기한 거였습니다. 나세리는 1945년 이란에서 이란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74년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국한 뒤 팔라비 왕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국외로 추방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1986년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 벨기에에서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어머니를 만나러 영국을 가는 길에 파리의 기차역에서 난민 증명서가 담긴 서류 가방을 도난당하게 되고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입국이 불어된 뒤 다시 샤를 드골 공항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경찰은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 그를 공항에 방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터미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나세리는 공항에서 먹고 자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까맣게 잊고 지내던 나세리의 소식을 오늘 다시 접하게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부고였습니다. 2006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뒤부터 파리 보호소 등을 전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사망 몇 주 전에 77세의 나이로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끝내 사망했다고 합니다. 생전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을 공항에 그는 왜 다시 돌아왔을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떠날 수 있었지만 공항을 택한 그를 공항 직원들은 외부 생활이 불가능해진 죄수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나세리 사망 소식을 접하고 집에 머물 수 있는 안락한 생활에 행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요. 한편으론 공항 밖 세상이 불안해서 나갈 수 없었던 그처럼 우리도 어딘가 갇혀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to flee. Yeah, oh yeah. All this shit is new to me. Yeah, oh yeah. I feel the lavender haze creeping up on me. So real. I'm damned if I do give a damn what people say. No deal. The 1950s shit they want from me. I just wanna stay in that lavender haze. All they keep asking me is if I'm gonna be your bride. The only kind of girl they see is a one night or a wife. I find it dizzying, yeah, oh yeah. They're bringing up my history, yeah, oh yeah. But you weren't even listening, yeah, oh yeah. Shit they want from me. I just wanna stay in that lavender haze. The lavender haze. Talk you talk and go viral. I just need this love spiral. Get it off your chest. Get it off my desk. Talk you talk and go viral. I just need this love spiral. Get it off your chest. Get it off my desk. I feel the lavender haze creeping up on me. So real. I'm damned if I do give a damn what people say. No deal. The 1950s shit they want from me. I just wanna stay in that lavender haze. Get it off your chest. Get it off my desk. The lavender haze. I just wanna stay. I just wanna stay in that lavender haze. 테일러 스위프트의 라벤더 헤즈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요. 620님, 오늘의 발견 들으면 문득 현대인의 많은 복잡함이 느껴지네요. 일상이 평범치 못한 이의 안타까움도 있고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갇혀 살아가는 건 아닌지 여운이 남는 오늘의 발견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 집에는 갈 수 없고 갇혀 살다 보니까 갇힌 감옥이 집이 되고 그걸 결국 떠나지 못해서 그 집이 그리워 되돌아오는, 참 이거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5570님, 터미널, 낯설이 삶에서 영감을 받아 각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또 다른 감옥에 자꾸 갇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말씀은 안 드렸지만 나사렛과 관련해서 그때 영화 터미널이 개봉되고 난 다음에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도 나사렛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또 알려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인천공항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지만요. 이런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차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연일
코로나19 소식 계속 네. 전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는 23,765명입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9주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일주일 하루 평균이 51,594명. 이게 4주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100만 명당으로 계산했을 때 996명 꼴인 겁니다. 근데 요게 인구 50만 명 미만인 나라들을 빼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고요. 지금 아워월드인 데이터의 지난 12일 기준으로 보면 10만 명당 100만 명당 981명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이 어디냐를 좀 보면 대만이에요. 네. 100만 명당 대만도 굉장히 912명. 확진자 수가 적은 나라였는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스, 홍콩, 키프로스,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숫자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숫자가 100만 명당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확진자가 다른 국가에 많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검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확진자 집계도 안 하는 나라들도 적지는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증가세에 접어든 건 맞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정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7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9월 27일 이후에 48일 만에 위중증 환자가 400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사망자도 44명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나흘째 4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위중증 환자 숫자가 400명대라는 것에 대해서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가 현재 유행이 굉장히 크게 유행되고 있다.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행의 정점은 정부가 얘기한 것보다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달쯤에 정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 200명대로 말씀하셨던 게 뭐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네. 400명대가 금방 또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량 백신 접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접종률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계량 백신이 오늘부터죠. 예. BA5까지 가능한 네.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중대보건에서 발표한 오늘 0시 기준으로 예.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동전기 예방 접종률이 3.5%인데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백신 예방책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로 너무 낮아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120일 내에 백신을 접종했거나 확진된 사람들은 맞을 수가 없으니까 이 18세 이상의 대상자만 따져보면 그렇게 계산을 해도 4.2%. 아예 못 맞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네. 그럼 그것만 해도 4.2%고 또 하나는 다른 연령대보다 60대 이상의 치명률이 높은데 이 연령대가 인구 대비 10.3%예요. 대상자만 대비로 하면 12.7%인데 정기석 위원장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예. 독감의 지금 접종률이요. 77% 정도 되거든요. 독감 예방 접종률이. 예. 그런데 4차 접종까지는 60.6%로 그렇게 낮지 않았는데 동절기의 예방 접종률이 12%라고 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독감보다는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예방 접종률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낮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연령대별로 달라지지만 이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독감보다 이제 아예 80대가 넘어가면 10배가 높거든요. 네. 독감보다도 치명률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을 보면 생각보다 너무 접종률이 낮아서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백신 4차 접종 예약을 했거든요. 네. 예약하면서 제 주변 분들한테도 빨리 예약하라고 네. 제가 그렇게 많이 권유를 했는데 백신 여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네. 잔여 백신들 뭐 지금 그거 있잖아요. 백신 접종 예약했다가 취소해서 나오는 백신들 이런 것들 예약하면 금방 가서 맞을 수 있다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접종하는 예약하시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또 언제든 또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하이 변이가 백신 접종에 저항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요건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우세종인 경우는 BA5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 신규 변이가 뭐냐면 BQ1하고 BQ1.1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감염자의 44%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BQ1.1은 24.1%, BQ1은 20.1%인데 이달 중이 되면 미국에서는 이게 우세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이 두 변이가 신규 확진자의 50%를 넘어선 상황인데 예. BA5에서 파생된 변이에요. 네. 그러면 비슷하지 않을까? 저처럼 이제 과학에 그쵸. 지식이 네. 없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전염성은 높지만 치명률은 BA5나 BA4에 비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낮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면역 회피 경향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기존의 백신의 치료제로는 이제 예방률이 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 치명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 이식을 했던 환자들이거나 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때문인데 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저하자들이 코로나19 백신만으로도 충분한 항체 생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예방적으로 항체 주사제인 이브실드를 6개월마다 2번씩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BQ 변이들이 이 이브실드에도 저항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저하자들이 굉장히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치료제는 어떠냐?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효력은 있지만 문제는 장기 이식을 한 환자들이 먹는 약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서 처방도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앤서니 파우치 그 소장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 변이가 우세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중에서 그 도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BQ 변이가 크게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BQ 1.1은 검출률이 2.2%, BQ1은 0.9% 정도인데요. 그리고 오미크론 BA5 변이 검출률이 86%까지 줄어든 상황인데 어쨌든 만약에 해외에서 BQ 변이에 감염돼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대목은 좀 있습니다. 좀 주의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면역 저하자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개인 위생이나 네. 백신 접종은 물론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나저나 지금 대학 수학력 시험 4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변에 코로나 확진됐다고 하는 사람들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은 제 바로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도 확진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만 걸려도 그렇죠. 다 가족 전체가 네. 확진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감염돼서. 근데 교육부 지금 어떻게 대응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육당국이 추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된 수험생이 외출해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해인데요. 지금 확진된 수험생이 늘어나도 시험 응시는 그러니까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장 수를 늘립니다. 지난달 수능 대책 발표 때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2,000여 명이 전국의 110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 격리 기간이 일주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11일부터 확진 판정된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심해서 입원하는 수험생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역시 그런 수험생의 숫자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시험장 수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게
수험생이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 바로 통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24시간 지금 관할 교육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통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요. 교육청에 연락해서 확진된 사실을 알려야 교육청에서 별도 시험장 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좀 이동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확진된 경우에는 이제 이동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지구를 관할하는 교육청에다 먼저 확진 사실을 알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수능 전날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안에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빨리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서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늦게 확진 받으신 분들이 특히 네, 교육당국에 빨리 걱정스럽잖아요. 알려야 된다는 사실 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외신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게다가 이스탄불이 최대 도시잖아요. 네.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 번화가에서 큰 폭발이 발생해서 6명이 숨지는 등 모두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 지금 8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테러로 사망한 사람 중에는 정부 강요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예프 예르도리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나가면서 이번 폭발을 테러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범인을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탄불의 최대 번화가로 알려진 이스티클랄 거리가 보니까 상점하고 음식점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 명동처럼 그렇더라고요. 이제 네. 모양새를 제가 보니까. 근데 주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상황이었고 갑자기 강력한 폭발과 함께 거리가 연기로 가득 차면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영상들이 지금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일부는 다치고 일부는 울고 굉장히 아수라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관광객들하고 현지인이 많이 찾는 최대 번화가였기 때문에 인파가 붐볐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의 9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테러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의자는 혹시 잡혔습니까? 지금 사건을 수사 중인 당국에서 용의자 22명을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중에서 한 명이 폭탄이 든 가방을 놓고 온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경찰에서 구금했다 이렇게 슐레이만 소일루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네. 이번 폭발을 아까 제가 에르도리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테러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번 폭발 사건의 배후로 쿠르드 노동자당 PKK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튀르키예 동부와 이르크 북부를 거점으로 하는 쿠르드계의 분리주의의 무장 조직인데요. 예. 최대 안보 위협 세력으로 튀르키예 내부에서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정부가 시리아와 이라크 등의 인접 국가까지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2016년 3월에도요. 튀르키예에서 같은 장소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 좀 테러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또 다른 일로 번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워낙 오래된 쿠르드 쪽하고는 문제가 이게 오래된 예.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어요. 네. 10시간 정도 날아서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늘 오전 11시쯤에 결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숙소에서 여독을 풀 새도 없이 곧바로 훈련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5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에 엘 에글라 훈련장에서 첫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도착을 해서 피로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네. 선수들은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김진수 선수가 오니까 더 실감이 나고 이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첫 번째 훈련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우선은 장거리 비행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 상태가 어떤지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국내파로 구성된 대표팀 본진과 또 해외파 선수를 미리 도착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황희조 선수가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강인 선수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16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24일 날 우루과이랑 첫 경기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디션 회복을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술 받은 손흥민 선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게 다친 것도 다친 것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가 돼서 경기를 자유롭게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예, 손흥민 선수가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3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스포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았는데 뿔테 안경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예. 여기 밑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부은 게 여전히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주 밝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이 참고 써온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에 쓰게 될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이게 손흥민 선수의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이 글 쓰는 것도 국가대표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손흥민 선수의 이 메시지가 제 마음을 참 울리는 그런 대목이었었는데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재활까지 다 하고 나서 16일 날 가장 늦게 대표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러면 네. 이제 대표팀이 완전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이 좀 예전과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시즌 중에 지금 열리는 상황이어서 다른 그 팀들도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고 우리는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혹은 빈 공간이 있다면 그건 또 어떻게 채워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물론 출전하면 우리 입장에서 뭐 더 헬라도 네. 좋지만 자기 몸 컨디션 생각 안 하고도 출전했다가 그렇죠. 네, 그러면 더 만약에 부상이 심해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점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부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월드컵 대표팀 두 번째 경기 상대인 가나 선수들도 많이 부상당했어요? 네. 줄부상에 지금 비상이 걸린 건데요. 특히 골키퍼가 지금 두 사람이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인 A매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예 골키퍼가 수문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가나의 그 전설적인 수문장이 있더라고. 오폴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A매치 22경기를 뛰면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철벽의 수문장인데요. 이번에 부상을 입어서 무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포리가 없을 때는 지금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조 월러컷이라고 하는 선수가 골키퍼 역할을 해왔었는데 네. 사실 오포리 선수 다음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실제로 브라질과 평가전에서 3실점 정도 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워밍업 도중에 리그를 앞두고 손가락을 다쳐서 월드컵 출전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대표팀의 1번, 2번 골키퍼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타르 월드컵에는 이브라임 단라드라고 하는 19살의 선수가 수문장을 지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를 펼치기가 좀 용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 선수 이렇게 많이 다쳤다고 하니까 걱정은 좀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거나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 선수들도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상자들을 속출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지수 선수도 지금 아이슬란드 평가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낙마를 했고 김진수 선수도 아직도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민재 선수도 지금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겨울에 치러지는 월드컵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게 아마 이번에 승부를 가르게 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선수들이 부상 소식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 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다못해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국 가서 경기할 때 뭐 김치를 가져갔다, 뭐 불고기를 뭐 해줬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도 싸가지고 간 짐이 뭐 4톤이 넘는다고요? 4,500kg에 달하는 짐을 가지고 카타르로 떠났습니다. 예. 이 벤투호의 짐으로 가득했다고 하는데 우선 3톤은 단짐이었어요. 카타르로 이동을 했고요. 예. 의무팀 짐이 0.5톤이에요. 체외 충격파 치료기, 냉압박 치료기, 공기압 치료기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팀 짐도 1.5톤이라고 합니다. 유니폼, 훈련 의류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네. 그리고 조리팀 장비, 분석팀 장비, 개인 짐 합해서 이제 1톤 정도가 되는데요. 이미 10월 초 1.3톤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0kg 가량 이제 김치까지 포함해서 가게 되면 총 4.5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식사를 책임질 거 그리고 이제 부상에도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식자재가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현지 한인마트에서 조달을 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 건어물이나 김치 같은 것만 이제 일부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수들이 가장 좋은 컨디션을 뛰어야 되니까 아마 이분들도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또 해외에 김치를 담근다 하더라도 또 국내에서 담근 맛은 또 안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또 일부러 또 이렇게 싸가지고 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우리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김치를 먹는다 이런 소식에 중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건 네. 무슨 얘기입니까?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마디 했어요. 그냥 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이 네. 뭐냐면 월드컵 전에 한국 선수들보다 김치가 먼저 카타르에 도착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관찰자망 등을 비롯해서 다수 매체들이 지금 보도를 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네. 200kg 김치가 도착한다 이런 얘기죠. 전달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서 썼더라고요. 월드컵 기간 동안 한국팀은 최소 200kg의 김치를 보급받는다. 한국 김치 200kg 들고 월드컵 참가. 김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김치 먹는 한국 대표팀 힘낼 수 있나? 뭐 이런 보도들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하자면 절임 음식은 중국 건데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해서 한국이 김치를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고 연예인들도 나와서 자꾸 이 얘기를 한다. 네네.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의 전통인 것처럼 한다. 자신들의 문화를 모방해서 도략질을 하는 건 한국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심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글쎄요. 저는 서경덕 교수님의 말이 그냥 딱하다인데 월드컵 하러 가면 축구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일부 중국 네티즌들 얘기다, 누리꾼들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이러다가 소금도 중국 거라고 우길 것 같아서 하여튼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란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키는 데 성공한 건데요. 아직 개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격차가 당초 예상보다는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면 오늘은 미국 중간선거를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상원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100석이잖아요. 연방 상원은 네. 의석이. 지금 47곳은 빠르게 결과가 나왔었는데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조지아주 세 곳의 경합 지역 결과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1일에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이 한 석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 민주당 49석, 공화당 49석 이렇게 동률을 이룬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점심때쯤에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의 메스토 후보가 막판에 대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50석을 먼저 확보한 상황이에요. 이 네바다주에서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메스토 의원이 공화당 렉설트 후보에게 3%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민주당 표가 많은 도시 지역의 우편 투표가 대거 개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도시인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클라크 카운티 등에서 꾸준하게 민주당 표가 나오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박빙이었냐면 98% 개표 상황에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6,500표 정도밖에 나지 않았던 그런 승부인데 정말 네. 짜릿하게 승리를 거뒀죠.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사실상 유지하게 됐습니다. 아직 한 석이 남아있죠. 예. 다음 달 6일에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열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해서 50대 50 이렇게 된다고 해도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니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결국은 지금 50석을 먼저 확보했으니까 결국은 다수당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지금 조지아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여기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 상원에서 51석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러면 중간선거 하기 전보다 오히려 민주당은 상원 의석을 한 석 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50석이었는데 민주당이 공화당 성향의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지역구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사안별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만약에 승리하면 한 석이 더 늘어나니까 맨친 의원이 의탈해도 이제 여유롭게 이제 상원에서 통과를 시킬 수 그러게요. 있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한 게 이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그 여당과 행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딱 중간 임기 대통령 임기 중간에 그렇죠. 치러지니까 네. 그래서 별명이 현직 대통령의 무덤인데 그 정도로 그동안 여당이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지킨 게요.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 60년 만에 나온 기록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미가 민주당에 있는 건 경합주가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였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나란히 재선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이제 대선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대선 전망도 좀 밝다. 경합주에서 계속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여야 정당 할 것 없이 당론 그러면 네. 무조건 따라야 되는 네, 그런 네. 게 있는데 미국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공화당에서도 가끔씩 이탈표들이 또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두 석이 네. 굉장히 중요할 중요합니다. 수가 있는데 네. 뭐 진짜 50석에서 51석으로 네, 네. 한 석만 더 늘어난다 네.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전체가 한숨을 좀 돌리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원약은 다 참패할 거란 예상이 워낙 네,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요. 근데 이제 상원을 장악하면 어떤 걸 지킬 수가 있게 되냐면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고른 법관이나 행정부 관료 지명자들을 공화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도 인준을 이제 상원에서 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대법관 자리에 만약에 공석이 생기면 지금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을 띠고 있잖아요. 네. 그 구성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은 이 선거가 있기 전부터 우리가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다 제동을 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하원에서 이렇게 맞불 입법이나 개정을 추진해도 상원에서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죠. 그래서 이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다만 이제 큰 더 중대한 입법 결정에는 이제 60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여전히 공화당과의 협치는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원은 지금 다 개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남았어요. 예. 하원이 총 435석인데 지금 공화당이 212석, 민주당이 204석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19석이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연방 하원 개표도 예상 밖으로 접전 상황입니다. 물론 공화당이 더 유리해요. 지금 이제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네. 8석을. 하지만 다수당을 확보하려면 지금 과반 의석이 218석인데 지금 아직 의석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도. 그래서 지금 MBC 방송은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216석, 공화당이 219석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전망이 나와도 지금 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전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개표가 끝나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지금 흐를수록 지금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있고 특히 이제 우편 투표를 많이 했던 서부 쪽 주들에서 이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부분의 접전 지역에서 지금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딱 누가 예측 확정 이런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오히려 차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MBC의 예측처럼 공화당이 219석이어서 과반인 218석 이상을 얻어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양당 의석 수차가 3석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도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에서도 중도파가 일부만 이탈을 해도 공화당이 하원에서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다수당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까지 이기게 되면은 네. 미국 언론하고 그러니까요. 여론사기관들 전부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반대로 펼쳐지는 거니까요.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럼 언제쯤 다 개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아무리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네. 다음날 새벽이면 다 결과가 나오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다는 걸 감안을 해도 예. 우리 같으면 다시 재검표도 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그렇죠. 저는 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언론들은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 명확해지려면 심지어 여러 주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주별로 선거제도가 다 달라서 그래요. 특히 최종 투표 결과 집계가 늦어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일부 주에서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 개표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 유권자 이제 투표한 유권자 수가 1억 1,234만 명을 넘어섰어요. 투표권자의 47%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를 한 유권자가 4,200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본 투표일 전에 이렇게 먼저 투표를 하신 그 유권자의 표를 확인하거나 개표가 가능한 주는 50개 주에서 10개밖에 없습니다. 본 투표일 당일 아침부터 개표가 가능한 곳도 8개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16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는 본 투표일에 투표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만 개표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예. 메릴랜드 주에서는 선거 다음 날 오전 10시에 표 확인이 가능하고 심지어 19개 주는 우편 투표지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된다라면서 유예 기간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본 투표일 일주일 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지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캘리포니아주에서 굉장히 박빙의 상황이 펼쳐지면 이렇게 일주일 뒤에 오는 우편 투표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 차이가 너무 적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자동 재검표를 해라 이런 주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완벽하게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네. 미국 워낙 큰 나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미국 여당인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선전한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중도 성향 후보들이 탈락한 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부정선거 같은 주장에 동조를 하는 이른바 트럼프
페이지들이 대거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 200명 정도가 도전을 해서 대부분 다 경선을 통과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후보들이 상당수가 자질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나중에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거를 실제로 했을 때 유권자들에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지지 유세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후보들 지지 유세보다 내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거기서 굉장히 어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경제에 많이 쏠렸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래서 공화당이 오히려 선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층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안에 너무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임신 중지권 제한 같은 그런 문제에 뭐 집중을 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뭐 중도층 중에 민주당이나 바이든 행정부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 공화당이 경제 문제에서 더 나은 해법을 줄 것이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공화당을 선택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언론 분석은 네. 이번 선거는 경제가 뭐 네. 판가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 심판론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뭐 물가도 워낙 그렇죠. 높죠. 금리도 높죠. 네. 뭐 지금 주시장도 지금 안 네, 좋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 불만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화당이 표가 쏠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더라. 네.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유권자들 이제 출구조사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네. 그 출구조사 결과 31%의 유권자들이 인플레이션이 나에겐 가장 중요했다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꼽은 문제는 경제 문제였어요. 예. 그런데 2위를 차지한 문제가 임신 중지권 문제였는데요. 아까 인플레이션이 31% 1위였잖아요. 예. 임신 중지권이 2위인데 29%입니다. 아, 못지 않았네요. 생각보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들에서는 임신 중지권 문제가 경제에 밀렸다라는 게 막판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이 6월에 임신 중지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했던 판결을 뒤집었잖아요. 유권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경합주에서 이런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 공화당 성향이 강한 캔사스 주에서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임신 중지권 보장 공약이 꼽혔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미시간주에서도 임신 중지권이 핵심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40년 만에 민주당이 주의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투표가 또 있었는데 지금 네. 상원 하원 의원만 뽑은 게 아니라요. 주지사랑 5개 주에서 임신 중지권과 관련된 투표를 함께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성향의 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켄터키 주에서도 임신 중지권을 박탈하는 주 헌법 개정안에 52.4%가 반대표를 던졌어요. 특히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여성층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공화당 후보가 임신 중지권 폐지에 적극적이었을 경우에는 그 후보에게는 투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여성들은 반감이 굉장히 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막바지에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중하게 여겨진다더라 이런 분석들이 나오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이념적인 문제 말고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부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임신중지권 폐기 판결이 결국 민주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나오게 만든 동력이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관을 3명이나 지명을 하고 갔잖아요. 네. 이 대법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수 성향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좀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대선이 2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럼 2년 뒤 대선에서 공화당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임신 중지권에 대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인데.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뭐 물러날 수도 있고요. 네. 글쎄요. 그게 뭐 그냥 이렇게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정권이 바뀐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네네,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젊은 층의 표를 민주당이 많이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Z세대, 그러니까 1997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 유권자의 역할이 컸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을 지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바로 18세에서 29세의 이 Z세대였습니다. 하원 의원 투표의 경우에 Z세대 유권자의 63%가 민주당을 찍었고요. 35%가 공화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흑인과 라틴계 Z세대로 만 좁혀보면 민주당 하원 후보에 투표했다는 응답이 흑인은 89%, 라틴계는 68%가 훨씬 더 높아진 그러네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반면에 45세에서 64세는 공화당을 지지한 비율이 54%로 민주당 44%보다 높았습니다. 세대별로 약간 투표가 좀 갈렸다는 그런 얘기고요. 특히 Z세대 투표율이 높았던 게 경합지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경합지가 9곳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서 Z세대 유권자 투표율이 31%에 달했고요. 이들 중에 70% 이상이 다 민주당 후보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Z세대는 선거가 나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은 임신 중지권, 기후변화 문제, 총기 규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막판에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내놨어요. 사실 이게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지만 이게 네. 젊은 유권자들한테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해결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지금 Z세대는 임신 중지나 기후변화도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젊은 층은 대거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좀 시사하는 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았어요. 또 미국 정치 양극화 이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박빙인 거잖아요. 사실 네.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누구 하나 어느 정당이 확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강력하게 결합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는 부동층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어차피 다 각기 찍게 되니까 비슷한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율이 과장됐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사전에 예측했던 여론조사보다 8.2%나 적게 표를 얻었습니다. 이게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2016년 대선을 했을 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샤이 트럼프 세력을 간과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훨씬 대승을 거둘 거라고 했지만 선거를 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굉장한 실패를 했던 여론조사 업체들이 이번에는 샤이 바이든을 좀 적게 평가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에 가중치를 더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전망이니까 이게 실제로 선거 결과와는 많이 달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상원은 민주당이 이기는 것을 일단 네. 뭐 결론을 네네. 내려도 될 것 같은데 하원은 아직 뭐 개표 상황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지금 예측대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네. 된다고 하면 네. 일단 민주당을 집중적으로 견제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석수가 너무 크지 않아서 예. 차이가 나지 않아서 지금 주요 정책들이 과연 이게 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교착 상태에 그래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도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재정 정책이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양당이 교착 이제 대립을 하면서 네. 이제 실력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요. 교착 상태의 정치권이 빠져버리게 되면 재정 정책을 빠르게 또 일관되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정부가 재정적인 대응하는 걸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으로 네.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오히려 더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이게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공화당 후보로 네. 더 적합하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중간선거 다음 날인 9일부터 유고부가 사흘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공화당 지지자와 공화당 성향의 무당파층의 42%가 디센티스 주지사를 차기 공화당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지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전에는 거의 반대였거든요. 트럼프 시대가 가는 건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세계일면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할 영화는 션 베이커 감독이 연출하고 브루클린 프린스, 윌리엄 데포가 출연한 2017년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6살인 꼬마 무니는 미혼모인 엄마 헨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은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테마파크 건너편